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전한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다 우선 저희 학과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이 되었고 지금 이제 1학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야 길인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리를 빌어 저희 학과를 소개하고 오늘 안전한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생태계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큰증권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관계자들이 지금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지금까지는 좀 분산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출범함으로써 마지막 퍼즐이 맞아졌고 그래서 이제 상품의 개발서부터 운영, 감시, 규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진화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태계의 특성상 진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각 구성 요소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다 보면 이런 세력들 사이에서의 큰 갈등 요소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갈등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지금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투명한 유통,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의 상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금융 포용은 말 그대로 풀어쓰자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를 의미합니다만 저희가 정보의 투명한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과 결합시켜 본다면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없이 누구나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저는 공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시장은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채권, 기타 창작품, 예술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부동산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부산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 지금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금융보다는 그런 산업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구성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 상품들이 특성별로 아마 연계되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갈 텐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파생 상품에 연계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일부 특권층에 의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산 거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상품들이 자꾸 나와야 이 시장이 확장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제시를 드리면서 여기 두 분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원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증권 디지털자산센터 최원영 상무입니다. 저희 하나증권은 제도화된 금융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자산을 선도적으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건가, 또 이 자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자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도화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디지털 자산의 위험 리스크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아는 거, 위험 식별과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 그 두 가지가 가장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 식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어떤 건지, 디지털 자산의 인벤토리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흔히들 그냥 디지털 자산을 생각하시면 다 암호화폐만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계약도 디지털 자산이 되고 IP, 지적 자산도 디지털 자산이 되고 데이터, 기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이제 저희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지를 알게 됐을 때는 그 자산의 잠재적인 위험이 어떤 건지, 자산이 식별되면은 이러한 자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로서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식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디지털 자산 보호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인벤토리, 잠재적인 위험 식별, 그 다음에 취약점 식별. 그게 끝났을 때는 다음 단계에서 이해관계에서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 및 규제 위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 및 상품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위험을 식별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위험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 요소를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위험의 영향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거에 따른 자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건지 그런 부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위험의 영향과 가능성이 결정되면 매트릭스에 따라 가지고서는 위험 자산이 위험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의 이제 파생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옵션까지 이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파생 상품은 실제적으로 이제 양날의 칼과 같아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위험 관리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반대로 잘못하면은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외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1995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영국의 이제 베어리 은행이 1784년에 설립한 베어리 은행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고객인 베어리 은행이 파생상품 전문가 한 명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단돈 1달러에 네덜란드의 아이디 생명에 매각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기초자산을 가지고 파생된 상품인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고 위험을 또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이제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인데 만약에 3개월 있다가 80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내가 100을 팔아먹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3개월 뒤에 80으로 떨어지면은 저는 20에 이익을 받는 거지만 그 반대로
내가 100에 팔아놨는데 120이 되면은 저도 20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비중을 맞춰서 위험 분산을 해놓게 되면 적당한 이제 위험 해치가 계속 있는 반면에 만약에 반대로 이제 제가 방향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을 실제로 살 적에는 100만 원어치 현금이 있어야 100만 원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 사는 데 있어서 10만 원의 증거금을 내면은 100만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나중에 반대로 가격 예측이 잘못됐을 때는 그 10만 원을 주고 샀지만은 제가 나중에 물어줘야 되는 돈은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파생 상품의 관리에 있어서 그 양날의 검과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좋은 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위험을 지게 되는 상품이 파생 상품입니다.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현물 거래보다 파생 상품 거래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 거래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기회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흔히들 이제 뭐 많이 보시겠지만은 주식 파생 상품이 도입된 지가 실제로 30년이 안 됩니다. 1990년 초반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30년 됐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파생 상품이 외국에서 많이 거래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 파생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열렸을 때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생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그 본인들만의 투자자들만의 어떤 정립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메이경제 블록체인 저 회사의 앵글록의 김용영입니다. 현재 앵글록에서 CSO를 하고 있고요. 메이경제를 포함한 여러 경제 전문 언론사들은 특히나 투자 자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도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가이드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수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니케이에서 만들어낸, 일본에서 만들어낸 것처럼요. 이 메이경제도 AKF라고 하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언론사이자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이 디지털 시장, 자산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짚어보고 이걸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BW2024 2일차에 맞춰서 축포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달성을 7만 달러 다시 회복을 했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7만 달러이면서 지금 이 뒤에는 자산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1조 1천억 원 달러라고 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이었습니다만 이때는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적어졌을 때죠.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만 해서 2조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비트코인만 해서 1조 1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올바른 가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디지털 자산의 특성이 사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통 자산에 대비해서 이력이 짧고 또한 자산 자체도 매우 복잡합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NFT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가치평가 방법론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과 이동성 등도 문제라고
디지털 자산의 특성이자 가치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가치평가의 중요성은 두세 번, 몇 번을 얘기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투자자 신뢰 구축과 시장 가격의 투명성 확보, 또 제도적 틀에 기반한 안정성 강화 등에서도 굉장히 가치평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 유통의 투명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정보 비대칭이 생기면은 너무나 많은 바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가 동등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공정성이 치명적인 훼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한 이럴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성 자체도 훼손이 됩니다. 특히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신뢰도 강화에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보의 투명성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테라루나 사건은 정보의 투명성 부족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끼쳤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치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치평가 방법론은 각 디지털 자산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사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자산에게 자산에 적용하고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 유사 자산과 있고요, 베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시장 수요와 공급,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에서 수년금 가치, 이 정도의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치 방법론이 과연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술적 자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라는 최신 기술을 이용했을 때는 이 기술이 우리 사회와 우리 산업에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기술적인 가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적 특성과 그리고 그 기술적 특성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펀더멘탈 가치도 반영을 하는 장비적 가치 평가의 방법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됐었을 때 이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외부 충격이 있겠죠. 그 충격에 대한 리스크 평가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보 비대칭 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죠.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야 이제 여러 데이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공통된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표준화도 이제 여러 주체들이 사실상 지금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인이 동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주체가 표준화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이제 역설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많은 주체들이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실사에 대해서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비단에서 다음으로 추진할 STO 그래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ST 같은 경우는 언더라잉 에셋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자산이죠. 하지만 이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가 또는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가 부재할 경우에는 가격 이격도가 발생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라잉 에셋과 그리고 좀 파생상품적인 ST가 있었을 때 이 ST만 대상으로 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언더라잉 에셋으로 대상으로 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었을 때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분명히 평가 단계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정기적인 리포팅 그리고 감사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과연 한 주체가 해결을 할 수 있으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투자 자산, 특히나 증권, 주식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에는 이 주체가 한 주체가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주식만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해결을 받고 그 주체가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단은 초기 설립 때부터 분권형 거버넌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분권형 거버넌스에서 각 분권화된 그 분권 자체가 하나의 중앙화된 주체로 실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분권화 거버넌스에 대해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실현하는 방법으로 생태계를 구성해서 상장과 평가, 즉 상장 심사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의 정통한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상장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검증도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검증이라는 거 한다라고 하면 여러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탕을 아우르는 규제가 되겠죠. 내셔야 되겠는데 이 규제 같은 경우도 자율과 글로벌 규제가 같이 이제 공존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장과 평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올곧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혁신까지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명한 정보 유통, 명확한 가치 평가는 시장의 장기적 성과에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규제기관, 투자자, 프로젝트 모두가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협력을 해야 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레귤레이트, 규제에 부합하는 탈중앙화를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한 제도적 기술 기반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비단이 상장 평가 부분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공정한 생태계가 좀 정리되고 건전한 시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